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댁에서 한을 품었다가 저의 선행으로 인한 인연으로 시원하게 복수를 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2년 전 합의 이혼을 통해 시댁과 결별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겐 억울함과 한이 있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말처럼 제 서리는 한여름의 장마처럼 끈질기고 길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이혼 후 제게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는 문자를 보내곤 했거든요. 어줍지 않은 애가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와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구나.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어 놓고 네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 속 좁은 인간이 잘 되는 법 못 봤다. 넌 분명 망할 거다. 저는 가뜩이나 제가 이혼을 했다는 것에 저 스스로 큰 실망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화병이 날 것 같았어요. 한입 골수라는 말처럼 원한이 뼈에 사무쳤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선행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시원하게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했고 시어머니는 이혼 뒤 제 모습을 보고 대굴대굴 구르며 분에 차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백화점이라는 세계에서 신분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회 소개로 만난 남편과 2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서로 부모님을 뵌 적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사셔서 그랬고 시댁은 저희 동네에서 2분 거리로 가까웠는데 남편이 굳이 만나게끔 하지 않았어요. 간혹 제가 남편을 집 앞에 데려다 줄 때도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걸 뻔히 아는데 올라와서 차 한잔 하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꼭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흐르니 남편도 결혼을 하자고 하고 시댁에서도 반대는 없었죠. 그렇게 상견례 때 저는 시부모님을 처음 뵈었어요. 시아버지는 중학교 윤리교사라고 들었는데 그에 맞게 점잖고 고상했어요. 사근사근한 말씨에 언행도 배운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부잣집 사모님처럼 우아하고 품이 있었죠.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나 다른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시부모님이 결혼식에 예의를 갖춰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전통 혼례 마냥 혼담부터 납회까지 하기로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주례는 결혼식에서 필수라며 강조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학교의 교장님이 주례를 서주셨죠. 주례는 길었어요. 다들 왜 주례를 제외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저희 부부는 특이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보러 다녔는데 시어머니는 노출이 없는 고상한 디자인만 추천하셨고 다른 디자인에는 핀잔만 주셔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결혼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해줬죠. 단 한 명도 웃기지 말고 울리지 말아야 한다. 결혼식은 엄숙해야 해. 모두 너희들의 축복을 미소 짓는 단계에서 빌어줘야 한다. 박수만이 결혼식에서 들리는 소리여야 해. 이상한 축가나 축무 따위는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걸 결혼식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다 축하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아버님. 그렇게 싫으세요? 요새 결혼식은 축제처럼 하는데 즐겁고 좋잖아요. 예, 무슨 그런 말을 하니? 결혼식이 무슨 애들 재롱잔치도 아니고 축제? 어른들을 모시고 무슨 축제야? 축제는 너희 아버님 말 잘 들어. 너는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는 너희 아버님이 말한 거 명확하게 빼고 패백은 꼭 해야 한다. 요새 패백을 다 빼거나 간소하게 하는데 그래선 안 돼.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사실 제 결혼식에 충무를 하기로 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 번 하는 결혼식 즐겁게 하고 싶었고요. 요새 SNS에 보면 신랑 신부 입장도 재미있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다들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니 저도 남편도 어쩔 도리 없이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거절했어요. 친구들이 서운해하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미소와 박수만이 가득한 고상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축의금을 확인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요새는 결혼하면 축의금은 다 신랑 신부에게 주지 않나요? 결혼했으니 고생했다고요. 그리고 요샌 결혼식 비용도 만만찮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정확하게 자기 몫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시아버지는 묵묵히 보고 계시고요. 그때는 계산이 정확한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본색을 말이에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 매우 이해타산적이고 염세주의예요. 시아버지가 중학교 교사, 교육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가 시립미술관 운영위원이자 꽤 유명한 화가예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땅 부자라나요? 그리고 친언니는 대를 이어 화가이고 미대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꼭 돈에 쪼들리는 사람처럼 돈돈거려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저희 남편과 시누이에게 매달 키워준 값을 받아요.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서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시할 만큼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키워준 값? 그런 게 어딨어. 솔직히 말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아이를 성인까지 키우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용돈처럼 드리는 거야. 내가 내 월급으로 드릴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지만 용돈은 별개였어요. 매년 명절이랑 생신, 어버이날에 드리는 용돈 말이에요. 그건 또 따로 드려야 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니 용돈을 조금 줄여도 되냐고 물었어요. 정말 큰 용기를 내서요. 어머님, 저 이제 슬슬 아이 가져볼까 하는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아이 키우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드리는 용돈 조금 줄여서 드려도 될까요? 아버님 아직 창창하게 버시잖아요. 은호가 그런 얘기도 너한테 하니? 얘는 참, 부부 사이에도 굳이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는 건데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랑 애들 아빠, 그리고 우리 애들에 대한 일이지. 그러니 넌 신경 쓸 필요도 이유도 없어. 그리고 네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 불만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애들 키움값 받겠다는데 그게 이상하니? 내가 쟤네들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었는 줄 알아? 넌 절대 모를 거다. 네 애를 가져도 모를 거야. 그리고 그것도 다 교육이다. 알긴 아니? 시어머니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웃기잖아요. 자기 자식이 30이 넘었는데 무슨 교육이에요. 30이면 부모에게 교육 받을 시기는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시어머니하고는 영 말이 안 통했어요. 속에 경일 끼었죠. 그리고 저희 시댁은 달에 1회 이상 저녁 식사를 하고 상반기에 하반기에 1회씩 여행을 가는 행사가 있었어요. 명절도 명절대로 챙기는데 참 행사가 많죠. 그걸 결혼한 뒤에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랑 친하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요. 저도 시댁과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저녁 식사와 여행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이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중학교 교사고 나중엔 교장까지 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부잣집 딸이고요. 그런데 지갑 한 번 쉽게 열리지 않더군요. 모두 제 남편이 냈어요. 남편이 꼴의 오빠라고 시누이가 내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가끔 학교 사모님들과 티타임을 즐겼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꼭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제가 퇴근할 때를 귀신같이 아시고 전화를 하죠. 네, 어머님, 오늘 모임 재미있으셨어요? 아, 아직 하고 있다. 너 퇴근했니? 퇴근했으면 이쪽으로 와라.
네가 일하는 백화점 근처에 있어? 그 전화를 받고 가면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있고 테이블을 둘러 사모님들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저는 인사를 하고 다음엔 뭘 하는 줄 아세요? 아직 계산하지 않은 커피값을 계산해요. 시어머니는 지독하게 제가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내 하나뿐인 며느리가 그대들을 위해 커피를 사러 귀한 걸음을 해줬어. 어쩜 이렇게 심성이 고운지. 내 사람들을 모두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애라니까? 그대들도 이런 며느리를 봐야 하는데 우리 봄이 너무 고마워. 어머, 오늘 또 왔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처럼 챙기네. 난 아들도 없는데 부러워서 어쩌나? 배 아파서 커피 한 잔 더 마셔야겠네. 그래도 되죠? 그렇게 산 커피가 몇십 잔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눈뜨고 코 베인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더 환장할 노릇은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길에 사모님들 욕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귀가 다 아파요. 제가 시어머니가 염세주의자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봐요. 사모님들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미정 씨는 명품 가방을 메고 왔더라? 너도 봤지? 그게 보기에는 안 그런데 1,000만 원짜리라대? 참 웃겨. 입은 매번 천박하게 놀려서는 그런 가방 매봤자 그 여자는 평생 나처럼 고상하질 못해. 안 그러니? 아, 그래요? 그게 1,000만 원이나 해요? 그래. 고작 교사 사모임 주제에 뭐가 된다고 그런 가방을 왜? 웃기지도 않아. 어차피 교장 사모는 나야 나. 나도 그런 가방을 안 매는데 어디서 예의 없이? 들어보니까 부모가 시장에서 생선 팔았다더라. 안 봐도 비디오지. 시어머니는 늘 사모들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는 척, 고상한 척, 품위 있는 척 다 하면서 뒤에서는 저런 식으로 험담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남들이 자기보다 잘나면 배 아파하는 탐욕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저도 모르게 지쳐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연락이 오면 두려웠고 가끔은 모르는 척 전화를 받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배로 고통스러웠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찾아와서 원래 같으면 집에 돌아오면서 할 이야기를 배로 늘려서 저에게 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집안일 참견부터 시작해서 냉장고를 열어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청소를 제대로 했나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 전화를 받는 게 나았죠. 그러면 적어도 시어머니를 집에 내려다 주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그러다 언제 한번 시어머니가 제게 명품 백을 사달라고 했어요. 엊그제는 미정씨가 사들고 오더니 오늘은 은희씨가 800만원짜리 가방을 사온 거 있지? 다들 가방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저는 누가 사줘도 못 들 것 같은데. 누가 사주면 왜 못 들어? 들지? 너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아무튼 나는 그런 가방이 없잖니. 너도 알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그런 가방을 한번 사볼까 해. 아주 그 여자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지. 네? 어머님, 그런 가방은 사치스러운 거라고 하셨잖아요. 사치스러운 행색이라고. 품위 없이 돈 자랑이 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근데 그건 몸에 맞지도 않는 여자들이 매니까 그런 거고. 난 명품이잖니? 내가 그 중에서 제일 명품인데 내가 그런 것들보다 수준 낮은 가방을 매서 되겠어? 그러니까 내일 가방 좀 보러 가자. 너희 매장에. 넌 좀 싸게 살 수 있잖니? 네? 그래봤자 1년에 한 번 고작 40%예요. 40%가 큰 것 같아도 재해보면 그래도 비싸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은지 아닌지는 너한테 물어봐야지. 괜찮겠니? 수중에 돈은 좀 있지?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저에게 명품백을 사달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근무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명품 매장에 근무하면서도 한 번도 명품 가방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매일 만지고 보는데 말이에요. 욕심이 없냐고요? 아니요. 어떻게 여자가 그런 좋은 브랜드 가방을 보고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욕심이 생기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분수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고 직원가 할인을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은 가격에 늘 망설였을 뿐이에요. 어머님, 그건 좀 어려워요. 직원가 할인 받는다고 해도 50만 원짜리가 있지도 않고요. 비싼 건 비싼 거예요. 어머님이 명품의 가치는 인품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인품이 충분히 명품인데 굳이 그런 상품이 필요하겠어요? 다들 명품 자랑하는 거 어머님 말대로 한심한 것 같아요. 다들 속이 텅텅 비어서 그런 거 가지고 자랑질하는 거라니까요. 예,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들 다 며느리가 사준 거야. 며느리가 같이 가서 샀다더라. 시어머니는 남의 며느리까지 들먹이면서 명품 백을 사달라고 했고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날 일을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와서 카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카드 줄 테니까 당신이 사주는 척하고 사줘. 어머니가 당신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은 이제껏 없었잖아. 그런데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많이 부러웠던 모양인데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한테 뭐 해준 적 없는 것도 사실이고. 뭐? 내가 뭘 해준 적이 없어. 내가 일일이 모임하는 데 가서 계산하고 어른들 비위 맞추고 그런 건 뭐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이 매번 어머니한테 드리는 키워준 값 내가 이해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해? 당신은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 뭐 선물하고 그런 적 없다는 말이지. 며느리는 무조건 선물이라는 걸 해야 해? 명품 가방을 당연히 사줘야 하냐고. 그럼 말 나온 김에 이제 키워준 값 그거 보내드리지 마.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이 점점 생활비 덜 주는 거 모르는 줄 알아?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은 무려 10만 원이나 적게 줬다고. 적어도 어머님 수발 들은 비용까지. 뭐? 수발? 당신 말 다 했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대판 싸우고 한동안 말조차 섞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사과하면서 관계를 회복했죠. 남편은 자기가 말이 심했던 것 같다며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이유로 사과했죠.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모님들끼리 모임하는 날 저를 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게 드는 비용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것이고 생활비에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죠. 물론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남편이 시부모님께 완전히 독립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넘어진 사람이 바로 일어서면 되나요? 저는 남편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가 사모님 모임에 저를 여전히 부르더라고요. 계산도 하게 하고요. 생색내는 것도 여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어요.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어머니한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금방 어떻게 하자고 하면 괜히 반감 만들 거고, 안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달라진 게 전혀 없던 걸. 내가 계산하도록 두는 것도,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차도가 없는데 내가 달라진다는 걸 어떻게 믿어? 차도가 꼭 있어야 해? 당신이 너무 성급한 건 아니야? 나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야? 지금 당신 군대 조교 같아. 시간을 준다며. 너무 빡빡하잖아, 당신. 뭐? 군대 조교? 군대 조교. 안 하면 불침번이라도 세우려고? 그래. 이건 무슨 가족이 아니라 군대 같잖아. 가족끼리 이래도 돼?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실 당신이 우리 엄마 가방 하나 안 사준 거 서운해. 자기는 직원가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째째하게 정말. 째째하다고? 우리 급여 그렇게 많은 편 아니야. 매일 명품 만지고 있다고 명품 살 만큼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명품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덜컥 사들이면 다음엔 또 어떤 걸 사달라고 할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너 지금 우리 엄마 모욕한 거지? 그래, 그럼 죄책감 없이 말할게.
나 오늘 우리 주택 청약 깼어. 하도 엄마가 명품 가방 해서 한 개 사주려고. 뭐 어때? 아들이 명품 가방 사주는 게. 이러면 됐지? 당신이 아니면 된 거지? 뭐? 주택 청약을 깨? 그래, 어쩐지 돈이 안 빠져나가더라. 아무리 자기가 은행원이라고 해도 이런 걸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야? 문제된다면 나 너 고소할 거야. 내가 그렇게 허술한 은행원으로 보여? 당연히 문제될 거 없지. 우리가 동의하에 청약 깬 거니까. 그러니까 괜히 엄한 사람 발 걸지 말고 지금 자기가 한 말들 다 사과해. 그럼 내가 선심 써서 자기가 엄마한테 가방 선물한 걸로 할 테니까. 선심 써서라고 했니? 너 그거를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선심 쓴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뭘 베풀었다고 선심을 써? 내 돈으로 가방 산 걸 네 선물이라고 퉁치는 거니까 선심이 맞지. 그 청약에 내 돈은 없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막 나오는 거야? 아니, 남은 돈은 다시 통장에 넣을 거야. 안 건들 거라고. 그리고 청약이야 다시 들면 되는데 왜 그래? 그러게, 애초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가방 사줬으면 됐잖아. 너 우리 엄마한테 800만 원 하는 명품 가방 사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말해봐. 벌써부터 눈빛이 흔들리지? 지금 네가 느끼는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너무 솔직해서 민망하지? 아니, 네가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아무 말 안 해. 그런데 너무 내로남불이잖아. 너희 엄마한텐 내가 명품백 사줘야 하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짓은 대체 뭐지? 너 명절에 가면 거실에 내내 앉아만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빠 투병 중인 상황에 네가 얼마나 자주 갔어? 한 달에 한 번은 갔니? 그게 시한부 판정받은 장인어른한테 할 짓이야? 그건 내가 바빠서 그런 거고, 그리고 처가댁은 다른 지역이잖아. 그래봤자 고작 2시간이야. 주말에 시간이 없어? 골프 갈 시간에 좀 가주면 안 되니? 나는 매주 가. 매주 가서 아빠 얼굴 보고 와. 네가 운전은 안 해도 옆에 같이 탈 수는 있잖아. 그때 결혼생활 3년 동안 쌓아왔던 저의 불만은 본물처럼 터졌고 남편은 그물에 익사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감정적으로 싸우다 결국 새벽에 이혼을 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더 이상 부부 생활을 못할 것 같다군요. 그리고 각자 부모님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그 결정을 말한 뒤에 합의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이혼 과정에서 서로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오지 않게 하자는 약속은 지켜졌어요. 남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 엄마를 뜯어 말렸죠. 엄마,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요. 엄마가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순간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내 얼굴 피딱지 않게 하는 거야. 나랑 그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고 변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조정기간을 걸쳐 완벽한 남남이 되었어요.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이 참 고민이었는데 아이가 없으니 이혼이 나름 간편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흐른 뒤 저는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이 맺혀서 제 속을 괴롭게 했어요. 제 한은 여름에 서리를 내리게 할 정도로 깊었어요. 그리고 그 서리는 겨울까지가 바닥을 꽁꽁 얼게 만들었죠. 한 번뿐인 저의 결혼식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저를 견디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완전한 패배자로 만들었고 낙인시켰고 굴복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완전히 이혼을 하고 나서 문자가 여럿 왔어요. 앞서 말했듯이 저한테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다수였고 저는 그 문자로 머릿속이 멍해지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발이 매우 넓거든요. 모임도 사실 사모님 모임 말고도 여럿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나르고 날랐는지 사람들이 제가 불임이어서 이혼을 당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는데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이혼을 하고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었는데 이렇게 자꾸 시댁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불편했고 이유가 아닌 이유가 거론되는 것도 싫었어요. 왜 이혼을 하고 나니 시댁이 더 꼬리표가 되어 돌아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매일 악몽을 꾸던 날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마귀가 되어서 저를 괴롭히는 꿈을 꿨죠.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복수를 하고 싶다. 시어머니에게나 남편에게나 복수를 하고 싶다고요. 지금 제가 겪는 괴로움을 갚아주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건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일에 매진하자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고 몇 년 만에 승진을 했어요. 그만큼 절실하게 일을 했죠. 그러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저는 백화점에 온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돼요. 저는 그때 근무 중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와 함께 있었고 백화점에 들린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그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드린 대로 시한부였는데 제가 이혼을 하고 2년쯤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2년을 사셨네요. 저희 엄마도 흐르는 시간과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엄마가 헛헛해 보이더군요. 말씀도 많이 하던 분이 말수도 적어졌고 창문만 멍하니 보실 때도 많고요. 사별의 스트레스가 이혼, 구속, 해고보다도 더 크다더니 그걸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선물할 수 있을까 하다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엄마도 여자인데 명품 가방 하나는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휴무인데도 백화점에 들린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매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게 없는지 자꾸 다른 매장을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나 봐요.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품 부티크를 보면서 가보자고 했어요. 저기 비싼 데 아니냐? 엄마, 여기서 안 비싼 데 찾는 게 더 어려워요. 나도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티크에 들어가 이것저것 보는데 엄마가 가격을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고르지 않고 앉아만 있었고 저만 매장 직원과 친해서 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운명의 장난,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머, 오랜만이다. 너희 매장에서 일하니? 까르띠에라, 성공했다. 그런데 왜 유니폼을 안 입고 있니? 네 수준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인데. 설마 잘린 거니? 잘린 게 아니면 빨리 라카룸에서 옷 갈아입고 나와. 이왕이면 네가 와서 내 팔찌 골라주면 좋잖니.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잘리다뇨. 어머님, 저 승진도 했는걸요? 승진? 역시 애가 없어서 승진도 되는구나. 네 나이에. 너는 평생 애가 들어설 팔자가 아니니 아주 사장까지 승진하겠다 얘. 어머님은 아드님이 용돈 주셨나 봐요. 여기 오신 거 보면. 그런데 여기 좀 비싼데? 용돈을 많이 주셨나 보다. 그래, 네가 나간 덕분에 내가 요새 용돈도 더 받고 아주 좋아. 널 우리 집안에서 내쫓은 이후로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말이야. 우리 아들도 승진했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딸은 영국으로 갔어. 걔가 외국계 회사에 있었잖니? 본사로 들어갔어. 아, 그러세요? 그런데 왜 저한테 자꾸 문자 보내세요? 그것도 악의적인 저주 문자요. 제가 그 집안에서 나간 게 그렇게 좋으시면서 왜 그러실까? 꼭 부디 다시 돌아와 달라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대가 아드님 승진한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가씨가 어머니한테서 도망간 거라고요. 유학 가면 어머니한테 돈 안 붙여도 어머니가 못 쫓아오니까. 안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백화점 지점장님이 제게 오더니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하던 친한 직원이 저를 VVIP실로 안내했죠.
아마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도와주고 싶어도 VVIP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사실 저 약 1년 전부터 VVIP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명품을 사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굳이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애초에 쉬는 날엔 백화점에 안 와요. 그걸 친한 직원도 아는데 시어머니가 보고 있기도 하고 게다가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니 VVIP실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친한 직원이 밖을 살피며 저와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지금 조용히 있어봐. 경비 아저씨들 오고 있어. 와, 장난 아니게 소리 지른다. 들리지? 끌려가고 있어 지금. 그리고 밖에서 시어머니의 난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 안 나? 당장 방금 들어간 애 잡아와. 나 말고 걔를 잡아오라고. 내가 지금 당장 걔한테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가 아니라 저 여자를 잡아오란 말이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백화점 밖으로 쫓겨났어요. 목소리가 서서히 들리지 않더라고요. 기차와 통을 삶아 먹었나? 노인네가 기운도 좋다. 너도 다 들었지? 고마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처세술 좋다. 일하면 그렇지 뭐. 너도 그렇잖아. 너희 전 시어머니 무섭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두고 살았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랬지. 그래도 벗어났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벗어나긴. 너 아직도 소문에 괴로워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정말 저 놓친 애도 웃겨. 어디 함부로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요즘 시대에 불임이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건 그렇지. 조심해야 하는 문제지. 그래도 덕분에 고마워. 잘 넘어갔어. 네 덕분에 이 매장 VVIP실에도 다 와보고.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데 너 이제껏 VVIP면서 한 번도 여기 안 들어와 봤어? 야,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VVIP인데 너무한다. 남들이 들으면 배 아파할걸? 그나저나 너 언제까지 일할 거야? 이제 안 해도 되잖아. 결혼 날짜 잡았다고 하지 않았어? 이혼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 날짜라니 의아하신가요? 사실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혼을 한 저에게 찾아온 새로운 행운이자 사랑 덕분이에요. 저는 오는 8월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해 내년 5월에 결혼식을 올려요. 인생의 결혼식은 한 번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두 번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네요.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때는 이혼을 하고 반년 뒤 백화점이에요. 저는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창 일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근무 중이었죠. 그런데 제 퇴근 30분 전에 백화점에서 소동이 벌어져요. 어떤 할머니가 양말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의 지갑을 그의 주머니에서 뺏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에게 들으니 저희 매장 빼고 전부 다 들어가서 물건을 만지려고 하고 작은 소품을 주머니에 넣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요. 네가 내 돈 훔쳤지? 우리 집엔 왜 찾아온 거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미친 할머니니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 치매에 걸린 할머니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겐 할머니 발목에 있는 발찌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헤집고 할머니에게 갔어요. 그리고 일단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 다리에 치매 안심 발찌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죠. 아무리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빠르죠. 간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제 발로 나온 게 아니라 내쫓긴 거면 일이 복잡해져요. 어디서 보호하고 있을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일단 발찌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보호자가 경찰에게까지 가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발목에 발찌를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안전요원의 말이 맞긴 했어요. 할머니는 잔뜩 몸을 웅크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대화를 안심시킬게요.
그리고 발찌의 번호 확인한 다음에 보호자에게 전화드릴게요. 무슨 일 생겨도 전 책임 못 집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만일 발찌가 안심 발찌가 아니면 제가 보안팀에 연락드리거나 경찰에 직접 신고할게요. 지금 할머니께서 너무 불안하시고 경계가 심한 상태라 급하게 이동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을 한 저와 할머니는 백화점 내 카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한참 먹었어요. 할머니는 아이스크림이 녹아 액체가 될 때까지 드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천진난만하게 발을 대롱대롱 흔들었죠. 발을 대롱대롱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나비야 나비야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맑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할머니, 집이 어딘지 기억나요? 그건 주영이 네가 알지. 내가 웃지 않어. 할머니, 전 주영이 아니에요. 주영이는 누구예요? 손주? 아니면 아들, 딸? 손녀. 너는 네가 손녀인지 손자인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냐? 젊은 애가 왜 그럴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냐? 아직도 네 애미가 공부를 많이 시키든? 할머니와는 도통 말이 되지 않았어요. 소통 불가능했고 방법은 안심 발찌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도 어려웠어요. 제가 테이블 밑으로 가 할머니의 바짓단을 올리려고 하면 할머니가 발을 휙휙 흔들면서 저를 위협했죠. 하지마, 하지마 주영아.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 할미가 맴매한다? 저는 더는 방법이 없나 절망했어요. 그러다 생각난 것이 할머니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손녀 주영양인 척했어요. 할머니, 아이스크림 맛있었어? 다음엔 뭐하고 놀까?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 할머니 집에서 잘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의 동공이 커지면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스크림 맛있었냐? 주영이 네가 좋아하는 딸기 맛은 없어서 초코 맛으로 사왔는데 입에 맞디? 이제 뭐 하고 싶냐? 할미는 주영이가 좋아하는 건 다 좋다.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걸랑. 할머니가 네 엄마한테 말해서 할머니 집에서 재우겠다고 말해주마. 그럼 할머니랑 꼭 껴안고 자자. 할머니가 자장가도 불러주고 내일 아침에 네가 좋아하는 떡국도 끓여주구마. 할머니는 그 말을 시작으로 손녀인 주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손녀인 주영양은 할머니 기억 속에서는 7살로 단발머리에 양뺨에 주근깨가 있고 빨간색 멜빵 원피스를 입을 때 그렇게 귀여우며 메론빵과 하얀 우유를 좋아하고 수학을 잘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제 엄마보다 제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할머니는 차근차근 천천히 주영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틈틈이 저에게 맞지? 그렇지? 하며 대답을 바랐고 그때마다 저는 꼬박꼬박 대답을 해줬어요. 할머니는 주영양의 이야기를 할 때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사람이 늙는다는 게 슬프기도 하고 그럼에도 가장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산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할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니 나중엔 할머니가 잠들더라고요. 아주 곤히 잠드셨어요. 이때다 싶어서 테이블 밑으로 가 안심 발찌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통화음이 가다가 음성 사서음으로 연결된다는 안내음이 흘렀어요. 두 번째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정말 보호자가 할머니를 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세 번째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아, 네, 지금 할머니 한 분은 보호 중인데 보호자신가요? 제가 그렇게 물으니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안도의 한숨을 길게 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뒤에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죠. 그런데 제가 백화점이라고 말하니 다시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까의 안도와는 다른 종류의 한숨이었어요.
저는 일단 기다리겠다고 하고서 보호자를 기다렸어요. 보호자는 15분도 안 되어서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다고 답장을 했죠. 그 사람은 백화점을 빠삭하게 아는지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죠. 저희 백화점 지원 본부장이자 이사였죠. 저는 놀라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드렸어요. 다행히 높으신 분이 저를 알 리 없었죠. 그래서 저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희 식구인 줄 몰라보고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저희 어머니랑 같이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고 보니 할머니는 지원본부장이자 이사님의 어머니셨더라고요. 저는 괜히 아이스크림을 드시게 한 게 마음에 걸려서 사과를 드렸어요. 아이스크림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사드렸는데 괜한 걸 드시게 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원래부터 단 걸 좋아하셔서 괜찮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고작 몇천 원 정도인데요. 괜찮으시다면 다행이고요. 그럼 전 이사님도 오셨으니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사님에게 인사를 한 뒤 가려고 하는데 이사님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원래는 통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무건수행하듯이. 주무시는 시간 제외하면 모든 시간엔 창문 밖만 보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손녀인 주영양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묻길래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님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성인 남자가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손수건을 건네면서요. 아, 그 주영이가 제 딸입니다. 애가 8살 때 별거를 했고 10살 때 이혼을 했어요. 아이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애가 8살 때부터 본 적이 없어요. 참 주영이를 예뻐했어요. 사실 그 아래 2살 터울 아들이 있는데 손자보다 손녀를 더 예뻐했죠. 원래 친할머니들은 손자를 더 예뻐하는데 그렇죠? 근데 딸애가 참 맑았어요. 싱글벙글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재롱도 참 많이 떨었죠. 할머니가 딸아이를 좋아하는 만큼 그 애도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하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가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가서 할머니에게 폭 안겼어요. 자주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본인이 좋아하셔서요. 그러다 제가 별거하고 이혼하게 되니 못 보셨고 1년 전부터 중증 치매 증세를 보이더니 말을 잃으셨죠. 그러다 가끔 하는 말이 주영이 이야기예요. 많이 그리우신 건지. 하지만 벌써 그 아이도 사춘기가 되어서 할머니를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말이 길었죠? 그러면서 이사님은 다시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주무시는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죠. 하지만 도통 할머니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참 안고 갈 수도 없는데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저도 같이 기다려드릴게요.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신 것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할머니가 손녀부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어머니가 그쪽을 주영이로 착각했다고 그랬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쪼록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요. 그렇게 저희는 간단한 대화를 했고 할머니 이야기뿐 아니라 다른 대화도 잘 통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사님은 정말 저에게 보답을 하겠다며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했고 그날도 대화가 잘 통했죠. 그래서 커피도 마셨어요. 드라이브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느끼는 감정을 확인하듯 몇 번 더 만나다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나무 그늘 같은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사님은 저보다 10살이 많지만 많은 만큼 인자하고 저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사님은 제가 자기 부모님에게 잘하는 만큼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했어요. 내로남불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엄마가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니 마당에 CCTV도 달아주고 도어락도 설치해주고요. 엄마가 고추밭 농사를 돕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몸이 걱정된다며 안마의자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런 대우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사님에게 확신이 섰고 그분의 프로포즈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백화점 VVIP가 된 건 이사님이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제 이름으로 적립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언제 쓸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점장님이 제게 인사한 이유도 제가 이사님 애인이자 예비 신부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배우는 이래요. 그리고 제가 위협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이 된 이사님이 저와 엄마를 데리러 왔는데요. 그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아주 내 얼굴에 먹칠을 할 작정이야? 네가 VVIP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너 나를 속인 거야? 그렇게 말하며 날뛰길래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며 시어머니에게 일침을 날렸어요. 이사님, 먼저 들어가 계세요.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도 아니죠.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VVIP든 일반 회원이든 그게 어떻게 아줌마를 속인 일이죠? 저 이제 그 댁 며느리 아닙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뭐야? 네가 왜 이 외제차에 타?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야? 새로 시집이라도 가겠다는 거야? 네가 이혼녀여도 괜찮대? 어? 임신도 못하는 게. 그러자 차창이 열리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혼남이고요. 자기야, 빨리 타. 이사님의 재치 있는 말에 시어머니 뒤로 넘어가더군요.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며 우는데 볼만했어요. 그렇게 저는 평생 풀지 못할 줄 알았던 한을 풀고 시원한 복수를 했어요.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백화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는 모양이에요. 전 남편도 제 소식을 듣고 엄청 분해하더군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가벼웠냐느니 그런 문자를 보냈길래 답장을 하지 않고 차단했어요. 저는 이제 제 앞날에 펼쳐질 꽃길만 생각하려고요. 내년에 있을 결혼식이 기대가 되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도 제 앞날처럼 복이 가득하고 꽃길이 펼쳐져 있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